안녕하세요. 이기훈입니다. 통계학 개론 6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기분포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무엇을 배웠죠? 확률 변수와 그 확률 변수의 분포인 확률 분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확률 분포 중에서 가장 먼저 이하분포를 배웠었죠. 자, 오늘은 정규분포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하분포와 정규분포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분포는 x의 범위가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었죠. 그리고 각 점에서의 확률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우는 정규분포는 x의 범위가 연속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이라든가 돈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x의 범위가 연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점에서의 확률들이 촘촘하게 주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고 위에 있는 값들만 따서 확률값을 표시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x의 범위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경우를 이산형 분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하분포는 이산형 분포입니다. 그리고 x의 범위가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분포를 연속형 분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배우는 정규분포는 이러한 연속형 분포입니다. 정규분포는 영어로 normal distribution 이렇게 씁니다. normal이란 뜻은 무슨 뜻이죠? 정상적이란 뜻이죠. 과거에는 모든 분포가 이런 정규분포 모양이 되어야 정상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분포에다가 정상분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정규분포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x의 범위에서 확률들이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특징을 보시면 이 가운데가 평균입니다. 이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입니다. 그리고 평균 주변에서의 확률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점점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확률값은 적어지는데 이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 안에 대부분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확률값들을 전부 다 더하면은 1이 되는데 시그마가 이 정도 되면요. 여기가 이제 1 시그마, 2 시그마, 3 시그마 이렇게 범위가 되겠죠. 왼쪽으로도 마이너스 시그마, 마이너스 2 시그마, 3 시그마 해서 요 마이너스 3 시그마서부터 플러스 3 시그마 사이에 전체 거의 모든 값들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정규분포는 그래서 x는 따른다. 정규분포, n은 노멀에서 따온 거겠죠. 평균과 편차를 적어줘서 정규분포를 표시해 줍니다. 자, 정규분포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88쪽입니다. 성인 남자의 신장이 정규분포를 따르는데요. 평균은 170이고 편차는 3입니다. 분산이 3의 제곱인 것이죠. 이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범위가 있고요. 평균이 170인데 172에서의 확률이 가장 높다는 뜻이죠. 그리고 편차는 3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거리가 3이라서 여기가 이제 175, 178, 181 이렇게 될 테고요. 왼쪽으로도 마찬가지로 169, 166, 163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키가 178이면 뭐 이 정도에 위치하는 것이죠. 키가 166이면 분포 이 정도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169에서부터 175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제는요. 일반 여성의 임신기간입니다. 임신기간이 평균 270일이고요. 편차가 10입니다. 즉 여성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270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10달이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하게는 9달 만에 애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편차가 10이기 때문에 늦게 나오는 경우는 뭐 280일, 또 290일, 300일, 즉 늦게 나오는 아이는 거의 한 달 정도가 늦을 수가 있고요. 좀 일찍 나오는 경우에는 뭐 열흘, 20일, 30일 정도 일찍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출산 예정일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일 사이에 다 나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분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제는요. 어떤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품 길이가 일정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고 평균은 100인데 편차는 0.5다라고 하면 100을 중심으로
편차 0.5, 그러니까 좀 크게 나오면 100.5, 101, 101.5까지 나올 수도 있고요. 적게 나오면 99.5, 99, 98.5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평균과 편차를 알려주면 그 분포의 모양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략적인 확률값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대략적인 확률을 좀 더 자세히 표시를 해보면요. x가 뮤 마이너스 시그마, 그러니까 뮤 플러스 시그마, 한 배의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사이에 있을 확률은 68.3%가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2 시그마하고 마이너스 2 시그마 사이에 있을 확률은 0.954니까 95.4%입니다. 그러니까 즉 거의 모든 95%가 되는 그 값들이 평균을 중심으로 플러스 2 시그마, 마이너스 2 시그마 사이에서 나타난다는 뜻이죠. 좀 더 확장해서 3 시그마로 확장을 하면 99.7%입니다. 이 전체가 100%니까 이 면적이 0.997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확률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략적인 확률이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구간에서의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다음 방법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정규분포의 확률값을 계산하기 전에 이산형 분포의 확률은 어떻게 계산했었죠? 이산형 분포는 이렇게 x의 범위에서 각 확률값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x값이 x2에서부터 x4까지 확률을 구하라 하면 이 값들을 전부 더해주면 됐었죠. 그런데 연속형 분포에서의 확률은 어떻게 구할까요? 만약에 이렇게 x의 범위가 있고 확률들이 주어졌을 때 내가 a에서 b까지의 확률을 구하고 싶다. 즉 a에서부터 b까지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무수하게 많이 쪼개가지고 이 확률값들을 전부 더해주면 되겠죠. 이 구간을 무수히 많은 점으로 세분화해서 각 점에서의 확률을 더해준다. 이 면적을 다 더해준다. 이게 수학에서 무슨 개념이죠?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던 적분 개념입니다. 즉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가 fx라고 표시했을 때 a에서부터 b까지를 적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적분에 대해서 익숙하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지금 개념적으로 이것을 제가 알려드리는데 실제로는 이걸 못해도 정기분포의 확률을 계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정기분포의 확률값을 구하는 것을 좀 더 이론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하면 이러한 분포 형태를 갖는 것인데 만약에 제가 a에서부터 b까지의 확률을 구한다고 하면 이 노란 부분의 면적이 되겠죠. 이걸 구하기 위해서 먼저 이 x를 표준화시켜 줍니다. 표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z라고 표현하는데 x에서 평균을 빼주고 그리고 시그마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z값은 이러한 정기분포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 뮤에서 평균을 빼주면 뮤에서 뮤를 빼주니까 0이 되죠. 그러니까 뮤가 0으로 가고요. 요 뮤 플러스 시그마는 여기다 뮤 플러스 시그마를 넣으면 뮤 지워지고 시그마 남아서 나눠지니까 1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일반적인 정기분포를 이렇게 평균이 0이고 그리고 편차가 1인 정기분포로 변환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환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표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확률도 역시 이 표준화된 정기분포에서 A-B-로 옮겨가게 되고 이 확률값들이 일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표준화해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함수를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좀 복잡한 형태예요.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뮤의 제곱. 이건 자연상수죠. 2.7에 해당되는 값이요. 이건 분포의 표준 편차고요. 이건 평균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적분을 하기에는 많이 복잡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표준화된 정규분포로 바꿔주면 이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a-부터 b-까지 적분하는데 루트 2파이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2분의 z제곱. 요 왼쪽의 함수보다는 조금 많이 간단해졌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서 확률을 계산해 주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이것을 적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미리 다 적분해 놓고 표로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의 확률은 책 뒤에 부록표에서 구합니다. 여러분의 교재 389쪽입니다.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하려면 먼저 표준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표준화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정규분포 평균이 172, 편차가 3인 그런 분포에서 이 x값 172를 표준화해주면 z값 얼마로 변할 것이냐. 자, 여러분들 표준화는 이렇게 된다 그랬죠. x에서 평균 빼주고 편차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172에서 평균 172 빼주고 편차 3을 나눠주니까 답은 당연히 0이죠. 자, 175는요. 여기서 172 빼주고 3이죠. 3으로 나눠주니까 1이 될 것입니다. 자, 178은 표준화해주면 178에서 172 빼주니까 6입니다. 6이죠. 예, 6에서 3을 나눠주니까 2가 될 겁니다. 자, 169에서 평균 172 빼주면 마이너스 3인데 3을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1. 자, 165는요. 평균 172 빼주고 그냥 마이너스 7이죠. 그리고 3을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3분의 7. 즉 마이너스 2.33 정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x값을 표준화해주고 그것을 책 뒤에 있는 표에서 찾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표를 이용하지 않고 엑셀에서는 쉽게 함수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자, 표준 정규분포는 일반적인 정규분포요. x는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고 할 때 이런 일반적인 정규분포를 표준화해서요. 평균이 0이고 편차가 1인 그런 정규분포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이야기하고요. 일반적인 정규분포를 보통 x라고 쓴다고 하면 이 표준 정규분포는 보통 z라고 씁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인 정규분포에서 x까지의 확률을 구하고자 할 때 이 값을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준 다음에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면 저 x값이 평균 빼주고 편차 나눠주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확률을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확률은 또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이 표준 정규분포 표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표준 정규분포 표는 어떻게 보는 걸까요? 예, 책 뒤에 389페이지를 보시면 표준 정규분포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z값이 0부터 3까지 갈 때, 이 z값이 0부터 3까지 갈 때 이 노란색 부분의 확률을 여기 표로 표시해져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정규분포에서 1까지 확률을 계산하시오 라고 하면 z에서 1을 찾습니다. 그러면 0.8413이 되죠. 예, 요 노란 부분의 값이 0.8413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4까지의 확률을 구하시오 하면 1.6까지 내려가시고요. 0.04가 더 있죠. 그래서 1.6 하시고 0.04를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겠죠. 그래서 이 값이 바로 이 노란 부분의 확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표준 정규분포 표를 보는 것입니다.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해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일반적인 정규분포요. 평균이 180이고 편차가 50인 그런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림을 그려보시면 평균이 180이고 편차가 50. 그래서 x의 범위는 크면 3배의 표준 편차 330까지 가고요. 작으면 3배의 표준 편차 아래쪽으로 한 30 정도요. 그러니까 30에서 330까지의 범위를 갖고 있는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첫 번째 문제가 270 이상일 확률입니다. 예, 270이면 이 정도 되겠죠? 270 이상일 확률. 이 노란색 부분의 확률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확률을 표에서 찾기 위해서 먼저 표준화해 줘야 되겠죠. 예, 표준 정규분포요. 평균이 0이고 편차가 1인 정규분포로 바꿔줍니다. 270은 어떻게 표준화가 됩니까? 270에서 평균 빼주고 50 나눠주면 1.8이 되겠죠. 그러니까 270은 이쪽 1.8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 확률이 되는 것이죠. 이 확률을 이제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림을 다시 보면 1.8 이상일 확률인데 이 표준 정규분포 표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오른쪽 확률이 아니라 왼쪽 확률이 주어져 있습니다. 1.8이면 얼마입니까? 0.9641이죠. 어디가 0.9641이라고요? 요 왼쪽이 0.9641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확률은 전체 확률이 1이니까 예, 1에서 0.9641을 빼는 거죠. 그래서 0.0359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예제 두 번째는 180에서 230까지의 확률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자, 정규분포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180에서부터 230까지의 확률, 요 노란색 빗금친 부분의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죠. 이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표준 정규분포로 변환시켜 주고 그리고 동일한 확률을 계산하는 것인데 180을 표준화해 주면 평균이니까 0으로 가는 것은 쉽게 알 수 있고요. 230을 표준화해 주면 평균 180 빼주고 50 하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확률은 0에서부터 1까지 확률을 계산하는 거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표준 정규분포 표에서 구하려고 하면 자, 0에서부터 1까지의 확률이니까요. 먼저 1까지의 확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까지의 확률 얼마입니까? 0.8413이 되겠죠. 여기가 0.8413입니다. 그리고 0까지의 확률은 얼마일까요? 0까지 확률은 0.5가 될 겁니다. 이것은 직관적으로도 여러분 딱 절반이기 때문에 0.5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의 확률은 얼마입니까? 예. 0.8413에서 0.5를 빼서 0.3413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 다음은 세 번째 문제입니다. 상위 5% 안에 들려면 몇 점 이상 받아야 되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제가 분포를 이렇게 그려봤을 때 상위 5%가 되게 하는 요 x값은 얼마이냐 이걸 찾는 것이죠. 예, 그러기 위해서 먼저 표준화를 해주고 표준 정규분포에서 0.05가 되는 요 값이 얼마냐면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1.645입니다. 그래서 요 값이 1.645로 간다는 뜻이죠.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정규분포 표에서 0.95가 되는 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95가 정확히 되는 점은 없고 0.9495가 있죠. 즉 1.64입니다. 그러니까 1.64가 되면 여기까지의 확률이 얼마라고요? 예, 0.9495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가 0.05에 가깝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0.95랑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1.64하고 1.65하고 절충해서 1.645로 잡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값을 K로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K를 표준화해 주면 얼마가 된다고요? 1.645예요. 그러니까 K를 평균 빼주고 편차 나눠주면 1.645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식을 풀면 이렇게 되겠죠. 50을 이쪽 곱해주고 180 넘어가니까 180 플러스 50 곱해 1.645에서 262.25가 답이 됩니다. 다음은 표준 정규분포에서 상위 100분위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값을 Z 알파라고 표현을 합니다. 표준 정규분포에서 상위 알파 확률이 되는 Z 값을 의미합니다. 자, 표준 정규분포는 평균이 0이고 편차가 1인 그런 정규분포인데요. 우측 확률이 상위 확률이 알파가 되는 요 Z 값이요. 지금 이 그림상으로 보면 한 1.78 뭐 정도 되는 요 Z 값을 Z 알파라고 써줍니다. 예,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Z 0.025가 얼마이고 Z 0.05가 얼마이고 Z 0.01이 얼마인지를 한번 표를 통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Z 0.025는요. 오른쪽 확률이 0.025니까요. 이 왼쪽 확률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예, 0.97호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0.97을 찾습니다. 여기 있네요. 예, 0.97을 찾으니까 1.96이죠. 그래서 Z 0.025는 1.96입니다. 자, 이번엔 Z 0.05입니다. 방금 전에 했던 내용이었는데요. 오른쪽 확률이 0.05니까 왼쪽 확률은 얼마라고요? 예, 0.95인데 0.9495, 0.950 이거 두 개가 어디 중간쯤에서 한번 협의를 하자. 이래서 1.64하고 1.65 중간인 1.645가 Z 0.05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오른쪽이 0.01일 확률이에요. 그럼 왼쪽이 얼마죠? 0.99죠. 0.99 찾으시면 예,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여기가 좀 가깝네요. 0.99 하시면 얼마입니까? 2.33. 요 값은 2.33이 됩니다. 예, 정규분포를 이용한 몇 가지 예제를 좀 참고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표준 점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오기 위해서 전부 수능을 보셨거나 또는 모의고사 때 표준 점수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표준 점수가 어떻게 구해지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표준 점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 과목과 B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A는 평균이 70이고 B는 평균이 50이기 때문에 A 과목이 좀 쉽고 B 과목이 좀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A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6점을 맞았고 B를 선택한 학생이 6점을 맞았다 그러면 똑같이 점수는 60점이지만 이 학생은 평균보다 못한 것이고 이 학생은 평균보다 잘한 것이죠. 예,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표준화를 시켜줍니다. 표준화 어떻게 시켜줍니까? 60에서 평균 70 빼주고 10을 나눠주니까 이 60점의 표준 값은 마이너스 1이죠. 예, 여기서 평균 빼주고 편차 나눠주니까 요때 60점의 표준 값은 플러스 1입니다. 자, Z값이 마이너스 1이고 Z값이 플러스 1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 Z값에다가 100점 만점이 시험인 경우에 20점을 곱해서 100을 더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의 마이너스 1점은 표준 점수가 80점이 되는 것이고요. 이 학생의 플러스 1이란 Z값은 표준 점수가 120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표준 점수로 80, 이 학생은 표준 점수로 120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목 간의 난이도가 조정이 돼서 공평한 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다음 문제 A에서의 만점자의 표준 점수와 B에서의 만점자의 표준 점수는 어떻게 되냐? 이걸 비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 점수를 통해서 아주 공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A라는 과목에서 만점을 받으면 뭐 아무리 잘해도 100점 이상 맞을 수는 없겠죠. 그렇게 되면
Z값이 3이 되고 표준값은 160점이 됩니다. 그리고 B에서 만약 만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Z값이 5가 되기 때문에 표준 점수는 200점입니다. 쉬운 과목에서 만점을 받는 것보다 어려운 과목에서 만점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국어를 잘하는 것보다 수학을 잘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표준 점수가 갖고 있는 약간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수능이 끝나고 나면 국어 만점자의 표준 점수는 130점인데 반해서 수학의 만점자는 표준 점수가 145점으로 수학 만점자가 더 유리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표준 점수 때문에 또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지는데요. 그것이 제2외국어에서의 아랍어 선택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2외국어에서 아랍어를 선택한 학생의 비율이 작년 기준에서 70%가 넘었습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아랍어에 관심 있는 것일까요? 예, 아랍어 시험은 어렵습니다. 생소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독일어 시험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아랍어 공부를 잘했다면 점수가 높이 받을 수 있을 테고 표준 점수가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즉 공부를 할 자신 있는 학생들은 아랍어를 택하겠죠. 또 반대로 전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찍겠다, 유행을 바라겠다라고 한다면 이 평균이 낮은 쪽에서 유행을 바라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독일어인 경우에 10점을 맞은 학생이 7등급이었는데요. 50점 만점에. 아랍어 같은 경우에는 50점 만점에 10점을 맞은 학생의 등급이 4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이 아랍어를 봐서 운이 좋으면 로또를 맞을 수 있다. 이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아랍어를 선택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표준 점수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골다공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은 골의 밀도가 낮아져서 잘 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많은 분들이 조금만 잘못해서 넘어지더라도 뼈가 잘 골절되는 그런 현상이 골다공증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에 대해서 진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 골다공증의 진단을 위해서 골밀도를 검사합니다. 근데 골밀도가 얼마이다라고 표시하지 않고 표준화된 점수를 제시합니다. 보통 이제 T스코어하고 Z스코어를 제시를 하는데요. T스코어는 전체 분포에서 표준화시킨 것이고요. Z스코어는 동일 연령대 분포에서 표준화해 준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T스코어는 전체 분포는 아니고 20, 30대 정상적인 젊은 층의 분포에서 표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T스코어로 표준화시켰을 때 이 아래쪽에 내려오게 되면 골밀도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전체적인 분포에서 굉장히 낮은 쪽에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이라고 판정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지금 2.5가 안 되는 경우에 골다공증이라고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율이 얼마 될지 한번 확률을 계산해 보시면 2.5니까 0.9938이죠. 왼쪽 확률이 0.9938이니까 이쪽이 9938이 되는 것이고 1에서 고만큼을 빼주면 0.006이 약 한 0.6% 정도의 골다공증 환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 참고로 6 시그마 운동입니다. 예, 시그마는 표준 편차죠. 6배의 표준 편차 운동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품질 관리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그 제품이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좋은 품질 관리입니다. 일정한 값이 나온다는 것은 이 표준 편차가 작아지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에 생산된 제품들의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보다 작은 경우에 또는 큰 경우엔 불량이라고 하고, 이 가운데는 정상으로 이제 합격이라고 합시다. 작은 경우에는 불량, 큰 경우에도 불량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런 생산 라인에서 불량률은 얼마입니까? 예, 요 확률을 합한 것이 불량률이 되겠죠. 지금 이런 경우에는 불량률이 꽤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차를 시그마를 줄여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 불량과 우량의 경계가 6 시그마, 6배의 시그마 편차, 6배의 편차의 거리만큼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량률은 거의 없겠죠. 거의 0에 가까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엑셀 영상에서 아마 이 불량률을 계산해 볼 겁니다. 이렇게 편차를 줄이자는 품질 관리 운동이 6 시그마 운동입니다. 자, 자세한 정규분포의 확률 계산은 엑셀을 이용해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